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사연 읽어주는 남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지난번에 찍었던 2탄 이야기도 되게 많이 봤고요. 좋은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네, 저도 되게 잘 읽었습니다. 네, 솔디님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사관님, 네, 그리고 우리 소라강님, 아프리카TV 시청자분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때 찍었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 달아주셔가지고 아마 사연 보내주신 분이 댓글 내용들 보면 네,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좋은 이야기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세 번째 이야기는 저희가 이 컨텐츠를 시작하면서 직접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그 직접 들어온 사연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이 ASMR 컨텐츠가 1화, 2화 시작되고 제대로 시청자분의 의견이 들어온 또 괜찮은 사연이라고 보고요. 하나씩 네,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고 네, 저의 이야기도 몇 번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첫 번째 사연입니다. 유난히도 하얀 눈이 곱게 많이 내리던 그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그날 철저하게 무너져 움켜쥐어지기조차 않던 슬픔은 멍하니 자신을 마비시키고 생각도 느끼지 못하는 현실들이 거짓말 같다는 것이 이런 것일까요? 지금 난 어디 서 있는 것일까? 아무런 감정도 가늠이 되질 않고 시간조차 정지된 듯한 느낌입니다. 그 시간이 풀리고 한 켠 한 켠 떠오르는 영상들, 모든 사물에 이렇듯 추억들이 좀 많이 있었나? 온종일 스치는 시간 끝마다 엮이는 이 그리움은 언제쯤 풀어지려나? 안녕하세요. 미국이라는 곳에 어린 두 자녀와 함께 벌써 19년을 살았습니다. 혼자서 정신없이 살다 보니 벌써 내년이면 60이네요. 여자 혼자서 두 아이와 함께 열심히 살았고 아들은 30에 장가를 가서 2년 만에 세상을 떠났네요. 자동으로 며느리는 남이 되어버렸지만 아들은 마음속에 남겨둔 사람입니다. 효도하겠다더니 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가버린 아들을 떠나보내고 싶지만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연과 함께 이제 하늘나라로 보내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김원님을 보면 잘생기고 반듯한 모습과 소신이 있는 생각이 아들과 너무 닮은 것 같아 구독해서 아들 생각날 때마다 자주 찾아본답니다. 지금 마음 잃지 마시고 늘 같은 모습 볼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꼭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사실 처음 이 사연을 제가 읽었을 때 좀 많이 울컥했어요. 네, 저도 방송 중에 몇 번씩 말씀을 드렸지만 네, 저도 어머니랑 그냥 살고 있거든요. 어머니하고만 있는데 물론 좀 이 이야기하고는 다를 수도 있지만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는 이 글을 읽을 때 위에 이제 유난히도 하얀 눈이 곱게 내리던 그에 이런 글을 써주셨길래 처음에 시인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고 봤는데 아마 지금 느끼시는 마음을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한 켠 한 켠 떠오르는 영상들도 있고 사물들만 봐도 계속 이제 아들과 있었던 추억이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저희에게 이렇게 보내주신 것 같은데 저희 보면 거의 어머님 나이신 분이죠. 네, 저희 어머님 연세하고 비슷하시니까 네, 아드님을 잃은 상처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잃었을 때 칭할 수 있는 표현이 없다고 너무 가슴 아픈 말이라서 신이 그 말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아플지를 사실 저희가 어떻게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 되게 어떻게 보면 짧은 글이지만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 이 글에서도 얼마만큼 그리워하셨고 힘들어하셨는지가 느껴지는 내용이에요.
아들 같다고 하시니까 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제가 아드님하고 되게 비슷하다면 네, 되게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아이 중에 아들 한 명, 또 한 분도 있을 거니까 네, 같이 좀 더 행복하게 즐겁게 그리고 나중에 뭐 하늘에서 같이 만나게 된다면 그때 웃으면서 볼 수 있게 좀 더 아름다운 추억 더 많이 안고 나중에 이제 하늘에서 그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걸 아마 바랄 거라고 저도 뭐 미루어 짐작하는 거지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 뭐 간간히 같이 보내주세요. 네, 뭐 아들 생각난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어머님 나이하고 비슷하시니까 저도 저희 어머니가 본다고 생각하고 늘 찍을 때마다 네, 성심성의껏 그리고 진실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그리고 아들로서 네, 아들로서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자식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얼마만큼 힘든 풍파를 겪으셨을지도 예상이 돼요. 뭐 우리들 때문에 우리라는 사람을 막아주느냐고 되게 고생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믿고요. 말로는 다들 원래 잘 못하잖아요. 부모님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도 못하고 뭐 이 자리를 빌어서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미국이라는 곳까지 가셔서 힘들게 많이 뭐 지내셨을 것 같은데 정말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조금만 더 네, 감사 드리고 조금 더 즐겁게 고생하시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우리 엄마 떠오르네요. 네, 저희 주무시고 계신데 네. 첫 번째 사연이었네요. 뭐 다들 비슷하게 느낄 것 같아요. 뭐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부모님 생각도 좀 많이 나고요, 당연히. 누구나 다 그렇게 느낄 만한 일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오늘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낮에 뭐 대부분 밤에 들으시니까 이 컨텐츠를 낮에 어머님이나 아버님, 부모님에게 한번 연락을 드리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네,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이제 오늘 두 번째 이야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남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직업은 요리사입니다. 오. 일을 시작한 지는 군대 다녀오고 4년 정도 됐네요. 작년 9월쯤에 이직을 했습니다. 역시나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설레이기도 하고 재미도 있고 그랬죠. 직장의 규모는 사장님과 저 둘이 그리고 전 부인이 아담하게 했던 가게라서 그런지 제가 키워간다라는 주인의식과 책임감도 느껴지고 더욱 재밌고 그랬죠. 처음에는 일에 대해 좀 미숙하기에 사장님도 같이 해주시고 해서 어려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때가 되니까 사장님이 가게를 비우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하고 좋았죠. 사장님도 믿고 비우시는 거니까요. 그런데 어느샌가 마냥 뿌듯하게 생각할 수만은 없더라고요. 음식을 준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서빙까지 다 제가 하고 가게의 모든 일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다 보니 최근부터 조금씩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점점 지쳐만 갑니다. 책임감 때문에 뭔가 저의 잘못이 바로 가게의 피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건 또 싫고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건지 사장님은 잘하고 있다, 다들 맛있다, 좋았다 한다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지만 그래도 참 부담스럽네요. 이게 누구나 느낄 수 있는 부담인가요? 아니면 제가 민감하게 구는 건가요? 이것 때문에 좋아서 시작한 일도 힘들고 지치네요. 책임감? 그거 생각보다 되게 힘들게 하네요. 이건 되게 힘든 일이죠. 원래 뭐 좀 세게 얘기를 하면 뭐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가게가 망해봐야 정신을 차립니다. 지금 사실 이거는 사장님이 자기가 없어도 자신의 일을 이제 대신 다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보니까 그리고 매출에도 당장 큰 영향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너한테 조금 더 챙겨줄 테니까 너가 더 열심히 한번 해보렴 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뭘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사장님이 아닌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부담감만 가지면 돼요. 그 가게를 내가 책임져야 되고 손님들을 내가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을 하는 사람, 직원이 느껴야 될 스트레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직원이 느껴야 될 스트레스는 내가 오늘 손님 응대를 잘못했나? 아니면 뭐 내가 뭐 오늘 뭐 어디 서빙을 실수한 게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라면 이해를 하겠지만 가게 자체를 운영한다는 건 그럼 사실 뭐 매니저를 줘야죠. 아예 매니저를 주고 일정 매출 금액의 몇 퍼센트를 너가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지. 이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요식업이라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요리 일을 하시는 분이라서 가끔씩 기술과 관련된 일들은 이렇게 일을 무조건 해야 되는 구조를 띠는 곳도 있더라고요. 네, 뭐 미용도 마찬가지고 뭐 미용도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미용도 무슨 이제 배우면서 하는 거다라고 해서 최저임금을 거의 다 안 주고 하니까 뭐 이런 직업적인 문제인 부분이라면 제가 아는 부분이 아니라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미용실도 일하는 직원한테 머리를 깎게 안 시켜요. 그건 정말 잘못된 얘기잖아요. 그러다가 손님이 그걸 싫어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리 그렇게 비교를 한다 손 치더라도 미용실이 하는 뭐 최저임금도 안 주면서 일을 시킵니다라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거든요. 아예 모든 손님부터 모든 일을 전적으로 한 명한테만 맡겨버리는 거니까 이 부분은 사장님하고 얘기를 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럼 입장을 바꿔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일을 그만둔다 그러면 그 가게는 그럼 망하는 건가요? 그걸 안다면 사장님이 그렇게 행동하기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사장님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직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봐요. 아무리 가게가 작아도 다 각자가 맡은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명에게 모두 일괄적으로 한다는 건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 좀 과한 책임감이라고 생각은 해요. 너무 과한. 그러니까 자신의 가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신의 가게가 아니니까 너무 대충 해야지도 정말 무책임한 거지만 딱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의 책임감을 느끼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이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말인데 사장님이 잘하고 있다, 다들 맛있다, 좋다고 한다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한다는 건 얘기를 좀 해봤다는 얘기거든요. 사장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손님들이 뭐라고 안 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본 것 같은데 사장님은 그것 때문에 더 안심을 하는 거잖아요. 너가 잘하니까, 너가 열심히 하니까. 근데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군대 갔다 온 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경력도 조금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 초년생에게 너무 좀 가혹하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그 가게 안에 있으면서 커리어를 정말 얼마만큼 또 쌓을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하고도 좀 얘기도 잘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미래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지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원래 영어 강사를 했잖아요.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항상 생각을 할 때 이 일이 과연 미래에 너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게 어떠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제일 마음이 아팠던 게 그 예전에 이제 어떤 백화점 거기 지하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거기에 제가 가르쳤던 학생이 주차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아르바이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 친구의 꿈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친구하고 제가 약간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 너는 나중에 외교관이 되고 싶다고 했는데 너 여기서 왜 일을 이거 하고 있어? 라고 물어봤는데 이게 조금 그나마 시급을 좀 많이 줘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참 어쩔 수 없는 거긴 하지만 마음이 되게 아팠거든요. 아이가 원하고 걔가 원하는 길과 관련돼 있고 도움이 좀 될 만한 일들을 같이 하면서 좀 돈도 벌고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피 끓는 청춘을 그 매연이 많이 나오는 그 안에 그 말 그대로 되게 좁은 공간 그 되게 좀 그렇잖아요.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그 안에서 그 청춘을 보내고 있다는 게 좀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현실이기도 하지만 근데 누누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앞으로를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자신의 미래의 커리어에서 지금 하고 계신 그 일이 뭐 예를 들어서 좀 프랜차이즈라던가 아니면 자신이 나중에 그거와 관련된 부분에서 분명히 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면 네, 뭐 어느 정도의 책임감으로 할 수 있다고 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좀 간단한 거고 뭐 이게 내 미래의 커리어에서는 큰 그게 없다라고 판단이 서는 거라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네, 그리고 좀 조율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사연 주신 분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얼마만큼 피곤하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출근할 때마다 얼마만큼 좀 짜증날까요? 그리고 만약에 손님들이 가끔씩 뭐 약간 컴플레인 같은 걸 걸면 그게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담감은 조금 내려놨으면 좋겠고 네, 잘 한번 얘기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좀 뭔가 중간 접점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힘내시고요. 그래도 젊으니까, 청춘이니까. 네, 그래서 더 큰 꿈, 더 멋진, 나중에 멋있는 셰프 되셔서 한번 초대해 주세요. 네, 가서 꼭 먹어보고 싶기는 하네요. 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연이었었고요. 네, 오늘 첫 번째 사연, 두 번째 사연 이제 좀 연령대가 좀 다른 이야기였네요. 네. 오늘 또 여러분과 이야기하게 될 거는 세 번째 사연입니다. 좀 많이 기네요. 좀 심각한 얘기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고시 준비 중인 여자입니다. 예전부터 고질병처럼 알아오던 고민이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일남 이녀 중 차녀로요. 형제간에서는 샌드위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맞이의 듬직함과 막내의 애틋함 사이에서 사랑을 받을 이유를 찾지 못하고 물을 수도 없이 그냥 자랐습니다. 어렸을 땐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를 나에게서 찾았고 이유를 찾을 수 없을 때마다 스스로의 나쁜 점을 굳이 찾아서 더 삐뚤게 행동하기도 했고요. 어차피 나는 이래서 아무도 안 좋아하지. 그냥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학대를 받거나 저를 미워하신 건 아니었어요. 분명 사랑하셨지만 그 크기와 모양이 달라서 늘 사랑을 의심만 해왔습니다. 혼자서 생활하고 저 혼자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많아진 지금에야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그땐 사랑이란 것이 꼭 형제들이 받는 그것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잊혀져 가던 과거가 최근에 몇 가지 일이 생기면서 다시 저를 병들게 하네요. 그 일은 한 달 전 동생이 휴가를 나왔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남동생은 대학 휴학 후 간 군대가 체질이었는지 아예 직업으로 전환하여 달에 한 번 혹은 몇 달에 걸쳐 한 번 얼굴 보는 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저도 작년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에 한 번 엄마 정도를 뵙고 있죠. 자식이 둘이나 떨어져 살게 되어 외로우셨는지 동생이 휴가 나오는 날엔 무슨 호랑이 생일이라도 된 듯 외식에 영화에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밥상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얼굴 보는 동생이 좋았고 있는 동안 편하게 있다가 만난 거 많이 먹고 갔으면 해서 외식 장소 같은 것도 예약을 하고 영화도 미리 예매해 놓고 기분 좋은 가족 회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생이 부대로 돌아가던 날 아침에 택배 문제로 시비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택배는 시간이 되는 사람이 동생에게 붙여주곤 했는데 언니가 시간이 있음에도 당연히 제 차지였습니다. 일하는 곳이 우체국과 가깝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제가 동생의 택배를 붙이려면 본가에서 택배 거리를 가져다가 제 집에 옮긴 뒤에 그걸 다시 출근할 때 들고 나가 퇴근 후에 붙여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은 저 외엔 신경 쓰는 사람조차 없었고 매번 반복되는 것에 너무 화가 나서 이미 한 차례 나 택배 이제 안 붙일 거야. 네 집 네가 챙겨. 라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날 아침 동생은 너무 당연한 듯이 저한테
누나 이거 좀 붙여줘 라고 했고 저는 당연히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저를 나쁘다라고 했고 엄마는 저를 책망했습니다. 동생은 제 부탁이 크던 작던 들어준 적보다 거절한 적이 더 많은데 서운한 적은 있었어도 나쁘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론 말로 한 적도 없었고요. 같은 상황일 때 동생이 나쁘지 않다면 저도 나쁘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소심하여 작은 것에 화내는 것이겠지만 본가에 살지도 않는 제가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범인은 무조건 저였고 집에 뒤치다거리도 저였습니다. 그날 아침 동생이 게임하는 동안 밥상을 차리는 것은 제 몫이었고 택배 얘기가 나왔을 때도 내가 짐을 조금씩 내 집에 옮겨다 붙여주면 된다는 나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는 절충안이 그냥 나왔습니다. 저는 20살 이후부터 엄마의 도움 없이 생활비, 학비, 저축까지 혼자 모두 해왔고 25살에 이르러서야 제 공간을 처음 갖게 되었습니다. 20살부터 집에 원조 없이 모두 해오면서 25세 독립이란 걸 하기란 이 나라의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갓 들어갔을 때부터 공강에는 교내 알바를 하고 학교 후에는 요일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시에 7개의 아르바이트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학비가 너무 아까워서 피토하며 공부해서 대학 다니는 내내 제 돈으로 학교 다녀본 일도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공시생인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1시에 퇴근 후 5시간 가량 공부를 하다가 두 번째 아르바이트 후 날짜가 바뀌어서 집에 들어가는 게 제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그런 저한테 겨우 있는 5시간 남짓을 동생을 위해 하라는 것이 학원 강사인 언니의 직업상 낮 시간이 비는데도 굳이 나에게만 고집하는 것이 저는 화가 났습니다. 멀리서 오고 멀리 가게 될 아들을 걱정하는 동안 공부하는 시간이 뺏길까 권유조차 안 하는 큰 딸을 생각하는 동안 저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느꼈습니다. 아주 사소한 거고 그래서 말하기 창피한 건데 늘 그 작은 것이 저를 되게 아프게 합니다. 엄마는 늘 그 작은 것으로 선을 긋고 층을 만들어 우리를 달리 대우했고 저는 그게 못 견디게 아픕니다. 저는 그 상황에 낮 시간이 비는 언니를 당연치사 제외한 것도 부탁을 거절한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도 모두 화가 나서 그대로 집을 나와 현재까지 연락을 안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나서 연락을 안 하면서도 제 마음은 계속 찔리고 있는 느낌입니다. 오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치고요. 제가 어떻게 달라지면 이 싸움이 끝이 날까요? 일단 뭐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외동이라서 저는 이제 형제 간의 그런 일들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냥 들어봐도 되게 좀 마음이 무거울 것 같아요. 아마 이런 느낌의 차이일 것 같은데 가족들은 늘 그랬잖아.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저희 사연 주신 분은 그게 옛날부터 쌓여 있던 거였죠. 그러니까 가족의 입장에서는 아니 매번 그러다 지금은 또 왜 그래? 아, 이번 한 번에 왜 그래? 뭐 요즘에 뭐 일 있나?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의 문제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 이제 사연 보내주신 분은 자꾸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내가 옛날부터 계속 이러는 거다 보니까 왜 나를 배려를 아예 해주지 않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라고 저도 보거든요. 저는 가족 간에 대한 모든 문제의 핵심은 솔직한 대화라고 생각을 해요. 해법은 그거밖에 없거든요. 그렇다고 사연 보내신 분이 뭐 지금 고시 공부도 하고 계신데 집안하고 연락 다 끊고 나 고시 붙을 때까지 그러면 아예 연락 끊고 살게요. 근데 그거는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이 되게 찔리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공부할 때는 당연히 좋지도 않죠. 앞으로 더 살아가시는데도 힘들 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냥 앞으로 내가 계속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마주해버리면 또 계속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요. 원래 이런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가족들끼리 터놓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감정적인 거 말고요. 다들 서로의 성격을 아니까 감정적으로 야, 너 옛날에도 그랬잖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나는 중간에 껴서 다 이런 걸 했었어야 됐어 라고 얘기를 좀 하면서 형제끼리 먼저 얘기를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족끼리. 동생도 이제 군대에 있다 보면 사회생활을 분명히 해봤을 거고, 언니도 학원 강사니까 사회생활을 할 거고, 각자의 입장을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부모님한테 먼저 얘기하기 전에 가족들끼리 이제 같이 있는 형제끼리 한번 얘기를 해보고, 형제들에게 한번 하소연도 해보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서서히 하면서 조금씩의 실마리를 찾아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해결의 실마리가 없이 한 번에 풀려고 하면 답이 없잖아요. 뭐, 저도 이제 가끔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퍼즐을 맞출 때도 끝부터 맞춰야 되는 거고, 가장 테두리부터. 뭐, 실을 풀 때도 덩어리째 풀 수는 없잖아요. 어디서 풀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이 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보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고쳐지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거는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저번에도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는 식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은 해요. 이거를 저도 그냥 뒷말이 좀 마지막 말이 없었으면 그냥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도 있었는데 참는 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렇다고 그냥 아예 부모님하고 연락을 끊는 것도 너무 힘들고니까 본인이 제일 안 힘든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제일 힘든 게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가족이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엄마니까 빨래해야 돼. 엄마니까 요리해야 돼. 아빠니까 돈 벌어야 돼. 이런 건 진짜 아닌 거라고 보고요.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같이 얘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리고 본인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건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여기서도 난 이번에 안 돼. 이것 좀 붙여주라고 했는데 안 돼. 라고 이렇게 아까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하게 나 이번에 아침에 일정이 좀 있어서 내가 뭐 학원도 가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돼서 내가 좀 그거 가져가긴 좀 힘든데 언니는 좀 시간이 안 될까? 뭐 이런 방법도 저는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래서 조금 더 대화를 길게 해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저도 방송 이런 걸 해보면서 사람을 만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단답형이에요. 오늘 식사 어떠셨어요? 맛있네요. 정말 할 말은 없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고 그냥 말 듣고 끝나는 문제라서. 근데 대부분 가족들은 그 단답이 되게 당연하게 많이 흘러왔어요. 생각을 조금 해보면 과연 부모님하고 얼마만큼 깊게 얘기할까? 간단한 이야기더라도 길게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집에서 그 레슬러인가? 그 영화를 제가 봤어요. IPTV로. 근데 거기에 유해진 씨랑 유해진 씨의 엄마도 있고 유해진 씨의 아들이 나오는데 유해진 씨가 엄마한테 막 화를 내면서 얘기를 해요. 왜 엄마는 내 얘기를 안 듣고 엄마 얘기만 해?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엄마랑은 얘기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나오는데 그 장면을 똑같이 유해진 씨 아들이 똑같이 유해진 씨한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아빠는 내 말을 안 듣냐고. 왜 아빠 하고 싶은 대로만 해? 그러니까 이게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가족이기 때문에 나를 다 알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족이니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알 거다라는 믿음 때문에 되게 당연하게 얘기하고 당연하게 생각해 주길 바라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가족들끼리 정말 얘기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저도 예전엔 좀 안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머니한테 얘기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얘기해 보니까 좀 놀랍더라고요. 생각보다 우리 엄마가 나를 잘 모르는구나 라는 것도 있었어요.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싸움보다도 조금 더 차근차근 얘기해 보면서 그리고 자신의 생각도 전해보고 그랬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얘기를 다 전달을 해봤는데 엄마가 안 고쳐져요. 그럼 포기하게 되겠죠. 자식이니까. 근데 그건 좀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는데도 그래서 그때 정말 포기겠죠. 근데 다 포기는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할 얘기는 다 했으니까 엄마의 입장은 됐어. 그래 뭐 그냥 내가 그냥 알고 넘어가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가족한테 얘기했을 때 또 이제 가족이 그렇게 또 얘기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받아들이는 거랑 가족이 또 받아들이는 것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말을 안 하고 꿍하는 것보다는 조금 속 시원한 상태에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해요. 되게 힘드실 거는 당연히 알지만 조금만 더 생각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만 더 같이 이야기를 자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싸우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거의 다 알잖아요. 저도 그러긴 하는데 좀 얘기하다 보면 싸움 나는 거. 그래서 최대한 침착하게 얘기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까 첫 번째 사연도 아까 읽었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분도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사람일 거고,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하고 좀 더 이해를 하고, 그 대화라는 스킬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좀 더 얘기해보고. 직장 상사님 마음에 안 들어도 얘기하잖아요. 직장 상사님이 뭐라고 말 안 좋게 해도 참으면서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이라면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고 차근차근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해결 꼭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실 거예요. 나도 이런 견해가 있었어. 이렇게 해본 적이 있었어. 이렇게 좀 좋은 사례가 있으면 알려주시면 아마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는 아름답게 끝내봐야겠네요. 연애 이야기입니다. 연애 이야기는 정말 답이 없죠. 연애 이야기인데요. 저도 읽어봤는데 좀 답답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이별을 맞은 23세 여자입니다. 사실 민영이가 떠올랐는데 민영이가 나이가 같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저희 방송에 제 방송 되게 오래 봐준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헤어졌다 그래서 혹시 그 친구가 보낸 사연인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사연은. 근데 나이가 안 맞더라고요. 저는 작년 3월에 개강하고 학과 모임 술자리에서 한 살 많은 복학생 오빠와 서로 첫눈에 반하게 되었습니다.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곤 하지만 저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이유인즉슨 복학생 오빠를 만나기 전에 사귀었던 남자가 다른 여자와 바람을 펴서 헤어진 탓에 매우 큰 상처를 받았고 그 아픔을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어요. 복학생 오빠는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럴수록 저에게 조금 더 천천히 다가와주고 저는 그 마음에 용기를 내어 마음의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좀 닭살스럽네요. 그렇게 저는 오빠와 매일 학교에서 보고 학교 끝난 후 데이트도 했고요. 여느 커플들처럼 이쁘게 사랑도 하고 때로는 뜨겁게도 했고 축하드립니다. 다투기도 많이 했고요.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많이 했던 그런 예쁜 커플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친구들이 나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고 하면 야, 오글거린다. 세상에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를 만나고 저도 변했는지 오빠랑 함께하는 날이 흘러갈수록 이 남자라면 내 남편이 그리고 내 아이의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본가와 학교가 많이 멀어서 자취를 하던 저는 자취하셨네요. 오빠와 사귀는 동안 바쁘시던 부모님보다 더 많이 봐와서 그런지 오빠가 저한테 부모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이쁜 나날이 지나가던 어느 날부턴가 오빠가 저에게 소홀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4학년이 되고 오빠는 3학년이 되어서 학과 특성상 3학년이 제일 바쁘다는 것은 직접 겪어봐서 알고는 있었지만 한편으론 서운해지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가 가끔 학교를 가는 날에 마주치면 항상 오빠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실습이 잘 안 되는지 찌푸리는 표정도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그 표정은 저한테만 그런 거였더라고요. 다른 여자 후배와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모습에 질투도 났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빠가 바쁘고 힘드니까 나한테만 솔직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니 그런 거겠지라고 믿고 싶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는 투정 부리면 오빠가 더 힘드니까 감정을 꾹꾹 눌러가면서 점점 저는 메말라갔습니다. 근데 친한 동생들, 오빠들 다 그러더라고요. 너 남친이랑 그 여자애랑 원래 그렇게 친했어? 쟤랑 그렇게 친한 사이였어? 저는 그 여자애가
제 남친이 아닌 다른 남자애랑 잘 되려고 하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응치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빠는 더더욱 소홀해졌고 제 귀에는 계속 그 여자아이와 잘 지낸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생각을 수없이 하다가 상상하고 싶지 않았지만 오빠가 헤어지자고 말을 하기 싫어서 나한테 말하라고 티내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너무 지치다 못해서 그리고 너무 아파서 오빠에게 잠깐 보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그러곤 헤어지자고 이야기를 했죠. 오빠는 울면서 저를 잡았습니다. 저는 독하게 마음을 먹어서 이대로 다시 잘 지낸다고 해도 오빠는 바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3일 동안 연락 없이 지내면서 서로 반성 좀 하고 이야기하자고. 그날 서로 울면서 각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3일이 지났습니다. 오빠를 만났는데 제가 죽을 것 같이 아팠던 3일 생각보다 오빠에겐 버틸만 했나 봅니다. 속상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3일 만에 다시 만나서 정식으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 같았던 오빠, 1년 2개월 거의 매일 본 오빠가 사라졌다는 것은 저에게 가족 한 명이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헤어진 후로 저는 매일매일 술로 보냈고 일을 가서도 울고 길을 걷다가도 울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헤어지자고 한 건 저였지만 제가 오빠를 너무 좋아했었나 봅니다. 헤어지고 며칠 뒤 저는 마지막 발악으로 오빠에게 장문의 편지를 남겼습니다. 오빠는 편지를 읽고 며칠 뒤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니 정확히는 저랑 사귀고 있던 주위 사람들이 둘이 친하냐고 물어보던 그때부터 그 여자애는 다른 남자와 잘 되지 않았고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걸 저의 전 남자친구에게 털어놓고 제 전 남자친구도 저와의 힘들었던 감정을 터놓으면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았어요. 전 남친은 미안하다. 너는 좋은 사람이니까 나 같은 쓰레기한테 미련 가지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아이는 여자친구 있는 남자들 건드리는 걸로 아주 유명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빠에게 그 여자애 위험한 사람이라고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했더니 미안해. 애들한테 네 욕은 해도 되는데 그 여자의 욕은 하지 마라 라고 하더라고요. 제 자신이 비참했습니다. 그래도 정신 차리고 저에게 돌아와 주길 바랬던 제가 너무 미웠습니다. 바람난 사람에게 상처가 있던 저에게 또 똑같은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이 너무너무 미웠습니다. 저희가 커플인 거 모르는 거 아니냐는 사람들도 있을까봐 말씀드리는데 교수님들도 저에게 전남친은 어딨냐고 물어보고 전남친한테 저 어딨냐고 물어볼 정도로 공식 커플이었습니다. 학교 앞 음식점을 가게 되면 이모들도 저한테 오늘은 얘랑 안 왔네? 라고 하고 안부를 물어봐 줄 정도였습니다. 오빠랑 1년 2개월가량 학교 앞을 누비면서 다녔던 탓일까 저는 헤어진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가끔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남자, 여자가 이제는 대놓고 학교에서 붙어 다니더라고요. 제 추억이 있는 곳을 더럽히는 기분이 들어서 참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저는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나 잘 살고 있다 보여주고 싶어서 소개팅도 받아봤지만 별로였어요. 가끔 학교에서 그 남자, 그 여자를 볼 때마다 저는 어떻게 표정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난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 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왜 저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하면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걸까요? 밀당 없이 사랑만 주는 게 죄인가요? 왜 매번 제가 더 상처받는 걸까요? 네, 내용이 굉장히 연애 이야기인데 힘든 이야기이긴 하죠. 솔직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전 남자친구가 잘 얘기했어요. 쓰레기 같은 나 만나지 말라고. 네, 그 쓰레기 맞아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와요. 네, 왜냐면 자기하고 되게 좋은 추억이 있고 뭔가 아름다운 기억이 있던 사람인데 자신에게 한 번 더 매달렸던 사람, 편지를 보냈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면 자기가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과 또 애정이 좀 식게 되면요 다시 한 번 또 연락이 오게 돼 있어요. 복수는 그때 하는 거예요. 지금은
난 아주 씩씩하게 잘 지내고 있어. 이런 걸 억지로 표현하실 필요가 없어요. 돌아왔을 때 멋있게 걷어차는 게 진짜 복수고, 그리고 진짜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걸까요? 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남녀 사이는 다 비슷비슷해요. 만남이 있다가 결혼하는 게 아니면 헤어짐이 있잖아요. 둘 중에 한 명이 헤어지자고 해서 헤어지는 건데, 헌신짝처럼 버려진다라는 부분은 한쪽의 마음이 상해서인 부분이잖아요. 어떻게 역으로 생각하면 다행인 거예요. 처음에 느끼셨던 것처럼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지 라고 했다가 정말 결혼을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답이 없잖아요. 뭐 저보다는 동생이니까 뭐 그냥 얘기를 하자면, 많은 사람을 만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나보고 상처도 줄 때도 있는 거고 상처도 받을 때가 있는 거고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게 먼저거든요. 그러면서 그 안에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도 있는 거고, 그런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을 또 찾아보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좀 찾다 보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너의 상처를 보다듬어 줄게 라고 다가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사람이 진심인지 아닌지 느껴지는, 네, 그런 촉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사람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얘는 조금만 더 지나면 바뀔걸? 이런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촉이죠.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매번 사랑을 주기만 했는데 왜 상처를 받을까요? 그거는 언제 누가 상처받냐에 따라 다른 문제인 거죠. 그 쓰레기가 다시 이 사연 보내주신 분한테 돌아오면 그때 멋지게 걷어차세요. 그때 당시에 최고로 상처받는 건 바로 그 남자예요. 가지고 놀다가 버리셔도 되고요. 그거는 뭐 어떤 거든 문제가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내용만 봐도 학교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 거예요. 그 여자 그리고 그 남자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다 알겠죠. 올해 1년 2개월 동안 만난 사람이었는데, 아, 저 저렇게 바람피네. 참 저것들 참 잘 지낸다. 당연하죠. 주변 사람도 공식 커플이었으니까 잘못하신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본인이 눈치 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되게 잘 지내 라는 표현법에 대한 건 아예 신경도 쓰지 마시고요. 그냥 웃으면서 사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더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연락이 와서 보자라는 얘기를 할 때 멋지게 버리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제일 끔찍한 건 그거죠. 전화가 왔을 때 여보세요? 나 누군데 잘 지냈어? 너가 누군데? 아, 옛날에 우리 같이 만났던, 거기 한 1년 정도 만났는데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났었나? 뭐 이런 정도에까지 잊음? 잊혀짐이라고 하죠. 가장 무서운 게 어쩌면 잊혀짐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생각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본인이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을 사랑했다는 게 나쁜 것도 아니고, 그만큼 최선을 다해서 청춘을 보내고 있다는 거니까 청춘도 열심히 보내시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잘 하시면서 그렇게 멋지게 복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이런 사연 보내셨는데, 만약에 나중에 좀 시간이 한참 지나서 정말 정말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을 때쯤 이 사연이나, 이건 아마 유튜브에 남을 거니까 이 사연을 혼자서 우연히 듣게 되면은, 아, 그때 참 별일 아니었다. 그때 당시엔 너무 힘들었지만 그리고 난 그 이후에 참 열심히 잘 살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마음 쓰지 마시고요. 사람 만나고 헤어지는 거 되게 많이 있는 일입니다. 네, 그리고 쓰레기는 빨리 버리는 게 득인 겁니다. 1년 2개월 만에 버리게 되셔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멋진 인생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총 이제 4가지 사연에 대한 이야기를 했네요. 여러분의 각자의 생각도 저희 댓글에 같이 남겨주시면 아마 이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또 도움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연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도 사소한 거여도 괜찮아요. 나도 이런 거 생각 있고, 아니면 뭐 누구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요도 괜찮아요. 네, 저희에게 같이 지금 현재 유튜브 밑에 보시면 주소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 메일 주소에 편하게 여러분이 정리 없이 써주셔도요, 저희가
다 정리하고 해서 읽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적어주시면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그 고민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과 일주일에 2번 사연 읽어주는 남자로 만나 뵙게 되는 ASMR 김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쁜 꿈 꾸시고요. 그리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내일 꼭 부모님에게 한번 연락하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푹 주무십시오. 예쁜 꿈 꾸시고요. 잘 자요. 안녕.